만약 여러분이 남들보다 10년, 15년, 심지어 20년이나 더 일찍 은퇴하고 싶으시다면 그건 어떤 주식을 고르느냐, 시장 타이밍을 얼마나 잘 맞추느냐, 심지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에 달린 게 아니에요. 딱 4가지 숫자만 제대로 추적하면 됩니다. 정말 딱 4개뿐이에요. 실제로 조기 은퇴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복잡한 거 안 해요. 그냥 자기 숫자들을 꿰뚫고 있고 그걸 꾸준히 확인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조기 은퇴를 위해 꼭 필요한 4가지 숫자와 각각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게다가 이 시스템만 제대로 익혀두면 한 달에 1시간도 안 들여서 모든 걸 관리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죠. 유튜브 쇼츠 몇 개 보는 시간보다 짧다니까요. 안녕하세요, 쩐쟁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토록 꿈꾸는 경제적 자유, 그 순간까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 저축률. 가장 먼저 추적해야 할 숫자는 바로 저축률입니다. 이건 진짜 모든 걸 결정하는 핵심 중에 핵심 숫자예요. 마치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스택 같은 거죠. 저축률은 쉽게 말해서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있는 돈이 실수령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통장에 돈을 넣어두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돈을 불리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방법은 엄청 간단합니다. 한 달 동안 투자한 금액을 월 실수령액으로 나누면 끝이에요. 그게 바로 저축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30만 원을 투자했고 실수령액이 300만 원이라면 저축률은 30만 원 나누기 300만 원, 즉 10%가 되는 거죠. 초등학교 수학 수준이죠. 세전급여 말고 실수령액을 사용하는 이유는 실수령액이 실제로 내가 얼마나 저축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만약 세전급여를 사용하면 소득세, 지방세, 4대 보험료 같은 게 다 포함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 돈은 이미 내 돈이 아니에요. 이미 나라에서 가져간 돈이죠. 세전급여를 분모로 사용하면 실제로는 잘하고 있는데도 괜히 저축을 못하고 있다고 느끼게 될 수 있어요. 괜히 기분만 상하는 거죠. 이제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보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납입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에 가입해서 돈을 넣고 있다면 그 금액의 상당 부분은 실수령액에 포함되기 전에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납입액을 투자금액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실수령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 돈에서 나가서 미래를 위해 쓰이는 돈이니까 저축률 계산에 포함시켜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세후 실수령액은 대략 3,8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만약 연금저축에 연 400만 원, 퇴직연금에 연 200만 원, 그리고 주식이나 펀드에 연 200만 원을 투자한다면 총 800만 원을 투자한 셈이고, 이걸 실수령액 3,800만 원으로 나누면 저축률은 약 21% 정도가 되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저축률은 도대체 얼마가 되어야 할까요? 만약 수십 년 일찍 은퇴하고 싶다면 온라인 은퇴 계산기를 활용해서 저축률과 조기 은퇴 사이의 관계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런 계산기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를 입력하고 내가 얼마나 빨리 은퇴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연간 총소득 5천만 원, 즉 세후 3,80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저축률이 50%이고 현재 투자 자산이 0원이라면 은퇴까지 대략 14년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잠깐, 50%는 한국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높은 수치예요.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달성하기 힘들 거예요. 월급의 절반을 저축한다는 건 거의 라면만 먹고 살아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저축률을 20%로 낮추면 은퇴까지 진짜 오래 걸려요. 한 29년 정도 걸리죠. 근데 이것도 땡전 한 푼 없이 시작한다고 가정했을 때 얘기고, 만약 지금 30살이라면 59살쯤 돼야 은퇴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정년퇴직 나이가 60세인데 그것보다 빠르고 국민연금 받는 나이인 65세보다는 훨씬 빠르네요. 그럼 저축률을 5%까지 확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우리나라 평균 가계 저축률보다도 낮은 수준인데 이러면 은퇴까지 거의 48년이나 걸립니다. 지금 30살이면 최소 77세는 돼야 은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쯤이면 은퇴가 아니라 그냥 수명 다하는 거죠. 결국 남들보다 저축을 좀 더 해야 그나마 일찍 은퇴할 수 있다는 거 딱 봐도 아시겠죠?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월급에서 최소 15에서 25% 정도는 저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더 많이 하면 훨씬 좋고요. 커피 한두 잔 덜 마시고 배달 음식 한 번 덜 시키면 생각보다 금방 돈이 모입니다. 유명한 조기 은퇴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소득보다 돈을 더 많이 쓰고 있다면
누가 대신 저축해주지 않는 이상 절대 은퇴할 준비가 안 될 겁니다. 네, 쉽게 말해서 돈을 많이 쓸수록 나중에 투자해서 불릴 돈이 줄어든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지만 근데 또 이렇게도 말해요. 만약 소득을 하나도 안 쓰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공짜로 살면서 은퇴 후에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은퇴해도 됩니다. 그러면 직장 생활은 사실상 0년이 되는 거죠. 물론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밥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하지만 저축이랑 은퇴 시기는 분명히 관련이 있어요. 저축을 많이 할수록, 다시 말해 쓰는 돈이 적을수록 은퇴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하지만 저축률 계산은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에요. 왜냐면 온라인에 있는 계산기들은 다 연간 지출이 평생 똑같다고 가정하거든요. 근데 현실은 절대 그럴 리 없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갑자기 결혼할 수도 있고 애가 생길 수도 있고 집을 살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숫자, 연간 지출액.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볼 두 번째 숫자는 바로 연간 지출액입니다. 1년 동안 실제로 얼마를 쓰면서 사는지 현실 점검하는 시간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 숫자는 저축률에도 영향을 주지만 파이어 목표액,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 계산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연간 지출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지난 3개월 동안의 은행 거래 내역이랑 카드 명세서를 꺼내세요. 네, 좀 귀찮겠지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쓴 돈을 싹 다 더하는 거예요. 월세나 전세 대출 이자, 관리비, 식료품비, 외식비, 구독료, 통신비, 생각나는 거 다 더하고 적어두세요. 새벽 2시에 시켜 먹은 치킨도 빼놓지 말고요.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의 일상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공과금, 월세나 전세 대출이자, 교통비, 식비, 심지어 용돈까지 전부 포함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해서 한 달에 250만 원이 나온다고 칩시다. 이제는 큼지막한 한 번씩 나가는 돈이 평균적으로 얼마인지 알아봐야 해요. 누구나 그런 큰 돈 들어갈 일이 있잖아요. 노트북 산다든지, 해외여행 간다든지, 경조사비 낸다든지, 자동차 보험료 낸다든지, 아니면 취미생활에 돈을 쓴다든지. 이건 딱 한 번뿐이야. 하지만 희한하게 매년 딱 한 번이 몇 번씩 생기더라고요. 이런 건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돈이 아니라서 계산하기가 좀 까다롭죠. 그래서 여러분이 추적하는 기간,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나간 모든 일회성 지출을 다 더한 다음에 월 평균 지출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일회성 지출이 일상 지출을 50에서 100%나 확 올려버린다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따로 이야기할 주제고요. 일단은 이런 큰 지출에 평균적으로 얼마를 쓰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달에 3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제 아까 계산했던 금액에 그냥 더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 예시에서는 일상생활비가 250만 원이었으니까 한 달 총 지출액은 280만 원이 되는 거죠. 여기에 12를 곱하면 연간 약 3,360만 원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셨죠? 간단하게 말해서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에다가 가끔 나가는 큰 돈을 더하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연간 지출액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기 재정 상태를 꼼꼼하게 챙겨보는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훨씬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매일 자기 은퇴 계좌 잔액을 확인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소득의 10% 이상을 저축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확인하는 사람들은 분기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확인하는 사람들보다 10% 저축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약 30%나 더 높았대요. 그럼 아예 재정 상태를 확인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10% 이상 저축하는 사람이 10%밖에 안 됐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지만 돈 문제에 있어서는 아는 게 힘입니다. 은퇴 계좌를 얼마나 자주 확인하느냐와 실제로 저축하는 금액 사이에 아주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결론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습관은 은퇴 저축을 더 자주 확인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매일 체중계에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체중계 숫자를 보면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음식 선택을 더 신중하게 하게 되잖아요. 어제 치킨 먹었으니까 오늘은 샐러드 먹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요. 재정 관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 얼마나 쓰고 있는지 아는 것 자체가 돈에 대한 행동을 바꾸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복잡한 예산 관리 시스템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엑셀에 복잡한 수식 넣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저축률이랑 연간 지출액 추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숫자, 투자 가능 자산. 자, 이제 오늘 추적해야 할 세 번째 숫자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투자 가능 자산입니다.
투자 가능 자산이라는 건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든 걸 말해요. 예를 들어 확정기여형이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잔액, 연금저축 잔액, 개인형 퇴직연금 잔액, 주식계좌, 채권, 펀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제가 하는 방식은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분기에 한 번씩 은퇴계좌랑 주식계좌에 있는 잔액을 싹 다 더하고 조만간 투자할 현금까지 더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총 투자 가능 자산이 되는 거죠. 여기에는 자동차나 집, 수집품, 가구 이런 건 포함되지 않아요. 제 한정판 피규어 컬렉션이 몇 천만 원인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아쉽게도 그건 투자 가능 자산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빼는 이유는 투자 가능 자산의 모든 자산을 다 더해버리면 그건 그냥 순자산이 되기 때문이에요. 순자산도 일반적으로 추적하기 좋은 지표이긴 하지만 몇십 년 일찍 은퇴하는 걸 목표로 한다면 최고의 지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6억 원짜리 아파트, 5천만 원의 비상자금, 그리고 3억 원의 은퇴 계좌가 있다고 쳐봐요. 기술적으로는 약 9억 5천만 원의 순자산, 그러니까 총자산을 가진 셈이죠. 엄청나게 들리잖아요. 와, 거의 다 왔네. 곧 은퇴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잠깐만요. 집으로 생활비를 낼 수는 없잖아요. 집을 쪼개서 팔 수도 없고요. 올해 생활비 충당하려고 방 하나 팔아야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집을 팔거나 아니면 안 팔거나 둘 중 하나인 거죠. 중간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자금을 마련하려고 집을 팔지는 않을 거예요. 여전히 살 곳이 필요하니까요. 집을 팔고 완전히 작은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지방으로 내려갈 계획이 아니라면 집에 묶인 자산은 일반적으로 손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시나리오에서 실제 투자 가능 자산은 약 3억 원, 즉 은퇴 계좌에 있던 금액인 거죠. 순자산을 파악하는 것도 좋지만 몇십 년 일찍 은퇴하려고 한다면 총자산을 보는 건 진행 상황을 부풀려 보이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 자산 중 일부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마치 게임에서 장식 아이템처럼 보기에는 좋지만 실제로는 쓸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10억 원짜리 아파트랑 5천만 원의 투자금을 가진 사람은 꽤 높은 순자산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전세로 살면서 4억 원의 투자 가능 자산을 가진 사람이 재정적 자유에 훨씬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투자 가능 자산을 추적하는 것이 재정적 자유, 그리고 다음에 이야기할 파이어 목표에게 훨씬 더 가까워지게 해줄 거예요. 네 번째 숫자, 재정적 자유까지 남은 횟수. 자, 이제 오늘 추적해야 할 네 번째 숫자는 재정적 자유까지 남은 횟수입니다. 드디어 가장 중요한 숫자가 나왔네요. 이건 다른 세 가지 숫자가 모두 함께 작동하는 방식이고 결국 이 질문으로 귀결되는 거죠. 얼마나 있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이건 마치 자동차 여행 갈 때 내비게이션에 목적지 찍고 운전하는 거랑 똑같아요. 도착 예정 시간이 뜨잖아요. 재정적 자유까지 남은 횟수가 바로 그거예요. 언제 은퇴할 수 있을지 예상해보는 거죠. 우리는 최대한 빨리 도착하고 싶으니까 이 숫자를 최대한 낮추고 싶은 거고요. 저축률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재정적 자유까지 남은 횟수가 줄어들죠. 좋은 일이죠. 반대로 지출이 늘어나면 재정적 자유까지 남은 횟수가 늘어나요. 이건 별로죠. 새 아이폰 하나 때문에 은퇴가 1년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숫자를 계산하려면 먼저 파이어 목표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해요. 그걸 먼저 계산하고 오늘 영상에서 다룬 다른 세 가지 숫자를 이용해서 이걸 알아내 볼 거예요. 파이어, 즉 FIRE는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다시 말해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조기 은퇴하는 걸 뜻하죠. 요즘 해외에서 엄청 핫한 개념이에요. 이 숫자의 핵심은 바로 25배 법칙입니다. 오늘 영상의 두 번째 숫자였던 연간 지출액에 25를 곱하는 거예요. 왜 25배냐? 이건 4% 규칙에 기반한 건데요. 은퇴 첫 해에 은퇴 자금의 4%를 꺼내 쓰고 그 후에는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올려서 써도 30년 동안 돈이 안 떨어진다는 개념이에요. 마법 같은 숫자죠. 만약 연간 지출액이 3,360만 원이라면 여기에 25를 곱하면 파이어 목표액은 8억 4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4천만 원을 쓴다면 10억 원이 되는 거고요. 어떻게든 지출을 연간 2,400만 원으로 줄였다면 파이어 목표액은 6억 원밖에 안 되는 거죠. 지출을 줄이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겠죠? 자, 이제 재밌는 부분인데요. 이 4% 규칙을 만든 재정 전문가가 사실은 본인의 4% 숫자를 47%로 수정했어요. 왜냐하면 은퇴자들이 모아둔 돈을 다 쓰기도 전에 죽는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좀 슬픈 발견이지만 우리한테는 좋은 소식이죠. 그가 더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이 4% 규칙은 최악의 시나리오, 즉 1968년 10월에 은퇴해서 주식시장 폭락과 엄청난 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가상의 투자자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4, 7% 인출 비율로 수정해도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꽤 큰 차이를 만들죠. 4, 7%에서는 연간 지출액의 약 20일, 3배만 있으면 돼요. 3,360만 원을 기준으로 25배 법칙으로는 8억 4천만 원이 필요하지만 20일, 3배 법칙으로는 약 7억 2천만 원이면 된다는 거죠. 1억 2천만 원 차이면 엄청난 거죠. 게다가 국민연금까지 고려하면 더 좋아져요.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약 65만 원, 연간 약 780만 원 정도예요. 많지는 않지만 없는 것보단 훨씬 낫죠. 자, 은퇴 후에 연간 3,360만 원을 쓴다고 쳤을 때 국민연금에서 한 780만 원 정도 나온다면 투자 자산으로는 2,580만 원만 충당하면 되는 거죠. 4, 7% 인출 비율로 계산하면 대략 5억 5천만 원 정도의 은퇴 자금이 필요하고요. 생각보다 해볼 만하지 않나요? 25배 법칙이나 20일, 3배 법칙 같은 걸 기준으로 파이어 목표 금액을 계산하면 재정적 자유까지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딱 나오니까 이게 또 엄청 직관적이에요. 만약 파이어 목표액이 8억 5천만 원이라고 쳐봐요. 여기서 지금 가지고 있는 투자 가능 자산을 빼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2억 5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파이어까지 6억 원이 부족한 거잖아요. 좀 멀어 보일 수도 있지만 복리의 마법을 한번 믿어보세요. 재정적 자유까지 남은 기간을 대충 알아보려면 이 부족한 금액을 연간 투자액으로 나누면 돼요. 만약 1년에 3천만 원씩 저축한다면 돈이 하나도 안 불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20년 정도면 그 격차를 메울 수 있는 거죠. 근데 물론 그렇게 되진 않죠. 돈이 실제로 불어나니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2억 5천만 원도 복리로 계속 불어나고 있고 새로 투자하는 돈들도 복리로 불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아인슈타인이 그랬잖아요. 복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실제로 재정적 자유까지 남은 기간은 훨씬 짧아질 거예요. 복리 계산기를 써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죠. 2억 5천만 원에 매년 3천만 원씩 더 넣으면 연 6% 수익률 기준으로 한 11년 만에 8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한국 주식시장의 장기 평균 수익률이 대략 6% 정도 되고요. 미국 주식까지 포함해서 글로벌 분산 투자를 하면 7, 8%도 가능해요. 우리 경우처럼 투자 가능한 돈이 2억 5천만 원이고 매년 3천만 원씩 추가한다고 쳐봐요. 연 6% 수익률을 가정하면 약 11년 만에 8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건 성장률 0으로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보다 거의 9년이나 빠른 거예요. 이게 바로 복리 이자가 해내는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돈이 알아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영상에서 찾은 3가지 숫자, 이걸 다 이용해서 4번째 숫자, 즉 재정적 자유까지 남은 기간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경우에는 대략 11년이었죠. 이 4가지 숫자를 잘 기록해두고 보기 쉽고 접근하기 편한 곳에 보관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순자산 추적, 스프레드시트에 같이 넣어둬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이 4가지 숫자를 업데이트하고 추세를 확인하는 거죠. 다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번 달에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방향을 좀 바꿔야 하는지 솔직하게 마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축률, 연간 지출액, 투자 가능한 자산 규모,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얻기까지 남은 기간, 딱 이 4가지만 알면 돼요. 복잡한 투자 전략이나 비싼 재무 설계사 필요 없어요. 그냥 이 4가지 숫자만 있으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